이것도 실적 서프라이즈 원인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내린다는 한계가 있다. 주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니까. 왜? 대차 대조표가 개선되거든요. 그나마 기술적 반등 정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 관리하는 기회로 삼는 게 옳을 거 아니냐 싶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 상반기에 없다고 하면 그 상반기에 기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한 예. 주식시장의 폭락, 예. 요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를 가정을 해놓고, 가정도 아니고 단정해놓고, 그러니까 내년에 빠진다는 거야. 그럼 원래 4분기에 만약에 침체가 왔다면 올 4분기에 빠졌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1분기도 안 오고 2분기도 안 온다면, 침체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거는 자기들이 침체를 가정해놓고, 그 주가 빠질 것이다라는 그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죠. 다만 빠지더라도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연준이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그 전후로 반등이 한 달간 있을 거로 봐요. 그 좀 올 연말까지 그 나스닥이 좀 우상향 상승할 거라고 좀 보셨잖아요. 좀 세게 보셨었는데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별로 바뀐 거 없는데 오히려 저는 그 좋게 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올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2개월 동안 다들 나쁘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 사서 주식을 많이 샀어. 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숫자는 많아. 매수자는 많아. 네. 사람은 작을 수 있어. 근데 이겼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소수의 사람이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통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경기 침체 얘기하는 사람은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수익 좀 제대로 챙기자.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가 됐든 큰 손들, 큰 손들은 현물을 충분히 사놓고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올라가도 기다렸다가 레버리지를 뭐 선물을 사든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환경은 좋단 말이죠. 왜냐? 4분기 그 성장률 서프라이즈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지금 성장률 4분기 다 마이너스 얘기했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다들 2.5% 이상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서프라이즈야. 그럼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럼 이것이 언제 발표됩니까? 1월 중순경에 발표될 거야. 그렇죠. 1월 중순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이 그 상승세가? 네. 그럼 그때 오픈되면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하겠지. 1분기는 좀 나빠질 거야. 근데 1분기는 좀 나쁠 거예요. 왜? 연말에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4월 달에, 12월 달에 확 뭔가 챙겨 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2월 중순부터는 저는 또 소비가 그래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선 유가락하는 게 참 재미나는 게 요즘 흘러가는데, 유가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한 달 전에 100불 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제가 많이 가봐야 95불이다 라고 방송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70불까지, 지금 72불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산 원가가 크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실적 서프라이즈 원인이에요. 물가 안정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실적 서프라이즈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또 유가가 빠지면 석탄 가격 빠져요. 원자재 가격도 빠져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한다. 그래서 물가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금리를 뭐 다들 0.75냐 0.5냐 가지고 뭐 설랑설레 하잖아요. 저는 0.5라고 봐요. 0.5. 왜냐하면 물가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0.5로 보는 의견은 많이 늘어났는데 또 하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번 FOMC에서 또 0.5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죠. 그거는 나중에 가서 걱정하면 돼요. 지금 할 필요 없다.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의 경제 전문가들이 너무 멀리 보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맞지도 않으면서요. 저는 뭐 무능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당사자라도.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한국이 피해가 커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자꾸 피해가져요. 왜냐면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가 밀접하거든요, 금융시장은요. 네. 그런데 미국을 자꾸 안 좋게 보면 한국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렇죠.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그리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조금 내리니까 또 천원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로는 이제 실물 경제를 보면 어쨌건 우리가 지금 8개월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2달 전서부터는 수출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징표 아니냐. 그건 환율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무역 수지 적자가 자꾸 심화되면 환율이 1,000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1,300원에서 400원으로 가야지. 자꾸 악화되면. 왜냐하면 달러 수급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뭐 시장의 전망을 뭐 맞아가지고 오비라. 그거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틀린 것이지 설사 뭐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도 그건 근거가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요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 20, 30분 전 저한테 대표님이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왜냐면 내년 환율 전망을 보면은 이제 1,200원대로 내려온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련돼 있어요. 미국 경제 침체로 본다 하면 설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 경제 침체가 되면 한국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2008년 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근거, 경기 침체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요환율연구소는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내린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는 원달러도 내린 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생기고 지금 외채 상기일도 많이 돌아와요. 네. 은행들. 그 상환을 하려고 하면 또 달러 필요해요. 다만 안심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정부에서 조금 프레스를 가하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겠지만은 뭐 대응하겠죠. 정부가 뭐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유일하게 좀 그 안심을 놓을 부분이다. 그렇다면 내년 환율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리 쪽은 사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달러 인덱스는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죠. 105를 중심으로 한 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겠느냐.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로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환율로 하면 뭐 한 3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1,300원에서 그러니까 뭐 한 1,250, 1,270원에서 아닌가? 1,270원에서 한 1,330원? 예, 예. 5, 60원 위아래로 정도 아니면 30원씩. 5, 60원에서 뭐 1,360원 정도. 5, 60원. 예, 그 정도. 위아래로. 예, 그렇게 연말까지는 뭐 갑자기 막 나빠지지는 않을 테니까 특히 연말의 성격상. 지금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그 미국 경제는 좋지만 한국은 부동산발 그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리스크가 발전이 된다면 그때 얘기하셨던 게 레인지를 좀 높게 보셨던 걸로. 예. 그래서 이제 내년 가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국의 문제들이 좀 터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도 그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도 있고 현실의 문제도 있는데 그 시차가 다른 것보다 뭐 길어요. 네. 주식은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채권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해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 은행이 대출 만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전세도 만기가 있고 그죠. 또 이항 내리는 거 한번 버텨볼래? 라는 심리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그 코나 몰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빨리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줄 사람이 없는 거는 이제 호가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가을이나 돼야 우리 환율이 2차 환율 상승 시기 2008년도 비슷한 일은 생겼어요. 2008년 10월에 1,500원 한번 갔어요. 네.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1,550원까지 또 갔어요. 더 높게.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아요. 왜? 우선은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발 문제가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지난번 1,400, 한 30원, 40원까지 갔다 하면 뭐 1,500억 돌파 내지는 1,600원까지도 열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 우리 연구소 시각이고 다만 그 시기는 뭐 유동적이다. 일단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지만 예.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더 가을이라고 봅니다. 하반기도 아니고. 가을. 예, 4분기는 돼야 시간 관계상 그리고 미국 경제가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는 지금 얘기할 자료가 없어요. 장단기 금리는 뭐 계속 뭐 얘기를 했는데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향후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맞을 거냐? 설득력은 지금 없어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그렇다면 이 환율과 부동산 시장, 한국 경제에 대한 네, 시각은 뭐 쉽게 얘기하면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9월 정도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게 시장은 우상향으로 오를 것이다. 주식 시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연말까지는 그래 봤어요. 네. 예. 근데 그때 상당히 높게 보셨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그때 14,000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아직 뭐 그래서 제가 이제 12,500일 돌파하는 것을 심리적 그 분수령으로 보거든요. 네. 지금 12,500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12,100, 200은 뭐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2,000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 4분기 경기 좋다고 했잖아요. 실적이. 네. 그러면 불안해져요. 매도 현상은 공매도, 인버스. 근데 내년 1분기도 시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아니 4분기가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1분기가 나빠져? 그때 되면 그 얘기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그래 되면 지금 공매도 인버스 투자한 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쇼커버링. 예, 그 1,000 정도 쉽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년 1분기 경기가 좋아져요.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생긴다. 그게 양화가 양화를 예. 하는. 그래서 이제 대차 대조표 얘기를 좀 하고 싶는데 지금 대차 대조표는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각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서로 연결돼 있고 미국은 그 정도 심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그 지수가 올라가면 대차 대조표들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산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가 상승 요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올라가겠냐 마치 지난해 얘기가 똑같아. 지난해 3월에 미국 주가 이제 다 왔다라고 했다고요. 네. 근데 12월까지 올랐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니까. 왜? 대차 대조표가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12,500만 올라가면 또 4분기 실적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2.5% 이상만 나온다면 내년 1분기 플러스 성장 다 얘기한다고. 그러면 14,000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어쨌건 근데 뭐 우리가 정확하게 14,000 뭐 이런 거보다도 방향성이 방향이 이제 우상향으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정확한 지수야 그거 뭐 이제 지나봐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향은 살아있다.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근데 대신 미국 시장의 얘기잖아요. 나스닥 기준이니까. 한국 시장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참 제가 한국 시장을 지난해 9월부터 1년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안 한 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매도 의견을 많이 냈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 요새 얘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뭐 위메이더 그것도 내가 매도 의견 냈거든요. 17만 원 할 때 5만 원 더 비싸다고. 근데 5만 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그 성격 때문에 이제 그 위메이더는 의견을 낸 거고 매도 의견. 또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 광고 시장, 광고하고 광고 수입이 많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면 광고 수입 확 줄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부정적으로 봤던 거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중국하고 뭐 갈등 문제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그나마 기술적 반등 정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험 관리하는 기회로 삼는 게 옳을 거 아니냐 싶어요. 왜냐면 괜히 요양수로 들어가는 건 안 맞다. 물론 좋은 주식이 있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했는데 다른 게 좀 올라가면 안 돼요. 왜? 그동안은 혼자 올랐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게 되면 그쪽으로 동향이 안 가요. 그럼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뭐 4% 5%대 이렇게 올랐을 때 2008년이 아니라 1997년도 우리 외환위기 때처럼 어떤 신흥국 쪽에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전이가 되면서 신흥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제까지의 미국 증시,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의 시계열을 좀 넓게 보면은 지난 10년, 15년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좋았다면 지난 10년은 길게 보면 또 신흥국이 좋아질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먼저 신흥국이 한번 어려워져야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돈이 이동해요. 왜냐하면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해소가 가능해요. 이 재테크 시장이 그래서 전쟁이란 용어를 쓰잖아요. 금융전쟁, 화폐전쟁.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미국 역사가 그러니까 또 금융의 역사가 그러니까 뭐 그것을 아마 오히려 미국의 성장 발전 또 달러 위상 강화의 하나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신흥국 위기는 일어날 수 있다?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증시가 미국의 증시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 현상이 필요하다. 예, 그게 먼저 일어나야 그래야 신흥국 구조조정 좀 일어나고 그래야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그죠? 그러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시기를 넓게 봤을 때는 계속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만큼 싼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미국 시장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조정을 있을 거라고 봐요. 오르면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빅테크 쪽에 실적이 좋아가 오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실적 없이 올라가면 또 조정 받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신흥국이 완전히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때 외국인들은 신흥국을 투자 기회로 또 만들겠죠. 네.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주식, 채권, 부동산 다. 그래서 뭐 그 오면 또 한 6개월은 가리라고 보거든요. 위기 오면. 네.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일반적으로 동반 하락하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또 오를 거고 부동산은 이제 좀 견디다가 그때 무너지는 건설업체, 금융회사 있을 거고요. 미국도. 우리나라가 더 우리나라. 확률이 커지요. 미국은 부동산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그 2008년 같은 일은 안 일어난다고 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위기 관리 다 했다고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환율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상하고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건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소장님의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도 있겠네요. 예, 여하튼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지난해 3월부터 위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늘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지금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1년 이상 반론을 제기했는데 저 의견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를 제대로 짚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는데 저와 반대 입장은.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를 잘못 읽었다고 보거든요. 즉 해석 능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보는 시각도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축률 감소, 또 장당인 금리 역전 현상, 이것을 그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접근하는 집단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보는 것이 그분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이다. 네. 그렇다 보면 좀 이번에도 좀 맞아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자랑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랑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투자하시는데 네, 조금이나마 네, 그 판단의 기준 하시는데 판단의 기준을 좀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포유환율연구소 윤채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